저희 어제 그 연구개발비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면서 가능하면 실전 사례 하나, 그러니까 좋은 투자 결과를 보여줬던 실전 투자 사례 하나를 삽입을 해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강의에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했던 그 연구개발비의 마지막, 그 마무리 부분, 그 내용만 전달해 드리고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재무적 분석,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실전 투자 사례에서 PRR을 활용해서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후 해석의 형태로 설명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투자를 결정했던 원인과 그리고 당시의 판단을 증권시장 소수의 법칙에 조금 상세히 기재를 해놨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 21년, 2020년, 21년이 코로나로 반도체 시장이 조금 붕괴됐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 국경 봉쇄로 인해서 산업이 파괴되고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격리되고 그다음에 직장에 출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지났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은 직원 수를 가파르게 늘리는 좀 내부적인 변화를 2022년도에 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개발비에 관한 내용이 대략 평균 550억에서 가장 최근 연도였던 2022년에 720억 정도를 지출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여기 PRR의 7배로 나오죠? 그러면 700억에 7배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당시 10,000원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비교해 봤더니, 어, 또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어, 투자금, 연구개발비, 혹은 미래가치를 위한 성장 동력의 대략 10배수 내외로, 어, 주가가 대부분 형성돼 있는 상황을 포착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2022년도에 주가가 하락한 탓인지, 이익이 증가한 탓인지, 혹은 연구개발비를 크게 늘리면서 이익을 깎아먹었던 이유 때문인지, 시가총액 대비 기업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당시에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720억을 투자하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뭐 PRR, PSR, 그리고 PER, PEG 이 네 가지는 모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에 조금 접목된, 즉 이것은 성장, PEG는 성장, PER은 이익, PSR은 매출, PRR은 투자. 이 네 가지 분석 관점에서 평가 지표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2022년에 역대 최고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던 거예요. 당시 시가총액이 5천억이 조금 안 되는 상황에서 720억을 비용으로 지출하고 난 후에도 영업이익이 1238억,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이름을 인지하고 있는 뭐 주식 혹은 기업이라는 점도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게다가 기업이 투자하는 그 뭐 매년 비용으로 사라지지만 반대편의 이목에 투자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연구개발비가
주가 대비 7배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주성 엔지니어링, 죄송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보유한 제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동시에 공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장을 다 가져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내용, 이 영업이익률, 뭐 이제 여기에 순이익에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지만 급격히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품을 팔고 있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하고 투자금은 시가총액 대비 7배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인 돈에서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건전하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10%였다. 혹은 영업이익이 400억밖에 되지 않았다. 혹은 700억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연구개발비를 721억을 지출을 했다. 만약 이런 조금 혼탁한 조건들이 뭉쳐 있었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선택하는데 조금 많이 망설였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이익도 급격히 늘어나고, 이익률도 늘어나고, 그리고 주가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 달성한 이익과 미래에 투자하는 자금 대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즉, 이익이 증가하는데, 그리고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한 상태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당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던 종목이라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PRR이 주가 매력성을 평가하는 단일 척도로 활용하긴 그렇지만 이 회사의 미래지향적 투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기존에 개발해 놓은 기술을 시가총액 대비 대략 7배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주가라면 사업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임직원이 늘어나고 다양한 관점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매력적인 기술 기반 제조업 회사구나 라는 판단으로 분석의 정확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컴퍼니나 뭐 다양한 컨텐츠 사업 이런 기업들은 자산으로 계상했을 때 나중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순이익이 저하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부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조금 절세하려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은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명하지 않은 재무제표 관리 방식으로 인해 단기간이나 혹은 먼 미래에 투자자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PRR이란 연구개발비를 기반으로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는 방식인데 이 연구개발비라는 건 비용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고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 기반 제조업에서는 조금 다양한 그리고 깊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기술 혹은 제품 혹은 장비의 기능 혹은 설비 투자를 증설하기 위한 공정 방식의 변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벌어들인 이익을 다른 곳, 예를 들면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새로운 M&A를 하기로 결정했다거나 혹은 본연의 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다거나 이런 조금 디스트랙트된 약간 정신이 없어 보이는 행보를 보이지 않고 본연의 사업에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익률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당시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던 근거로 남아있던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상황이라서.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표를 보면은 네. PRR을 이제 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셨는데, 그 PRR을 계산할 때 그 시가총액 기준 날짜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조금 앞면이 보이지 않으셔서 그런데 잠시만 계셔보세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어, 아이고. 여기 있다. 근데 조금 옛날 버전이네요, 이건. 자, 일단은 옮겨오겠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 달에 만든 버전이네요. 자, 아까 말씀하셨던 건 어떤 특정 일의 주가를 사용했을 때 이 PRR이 뭐 7배다, 10배다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 밑에 있는 수치들은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환산이 된 거죠. 예를 들면 500억을 썼다면 시가총액이 5천억일 경우에 작년에 사용한 비용 대비 PRR이 10배다. 라는 기준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환산을 해보고 싶으시면 이 엑셀에 제가 나중에 전달해 드리겠지만 여기 현재 주가를 변경시키면 시가총액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이 변동하는 시가총액이 여기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음, 네, 그래서 2021년도에 당시 주가를 대입한 게 아니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과거에 써왔던, 즉, 매몰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가늠해 보려고 하는 그 정도 단서를 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여기 조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여기 현재 주가를 넣으면 이게 바로 바뀝니다. 9천 원을 넣으면 6배가 되고 9배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예,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자,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뭐 항상 재밌는 얘기라고 하지만 이 분야, 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재무적 분석, 이 분야도 사실 제가 아주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증권 분석, 상장사를 분석하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재무적 분석을 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 중에서 제 투자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오는 소소한 정보들, 이런 실전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저는 아주 신나서 잘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이 재무제표와 재무적 분석의 첫 번째 타이틀, 아마 이제는 부분도 거의 귀에서 피가 나실 정도로 제가 계속 각인을 시켜드리고 있는 기업이 보고하는 숫자의 함정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이게 저희가 재무적 분석을 할 때 가장 밑바탕에 깔고 있는 가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숫자는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거나 변칙적으로 끼워 넣을 수 있거나 혹은 특정 연도와 특정 당해년도에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으며 이 기업이 다양한 회계 정책을 바꿔가면서 감가상각과 뭐, 뭐 예를 들면 뭐 매입 충당금 뭐 뭐 또 뭐가 있죠?
그 풀페이먼트를 뭐라고 하죠? 뭐 선지급금,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재무제표를 다양하게 개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상장 기업이 보고하는 숫자의 함정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해외에 지사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거나 국내 상장 기업 중에 재무제표에 아주 변칙적인 숫자가 계속 드러나는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재무제표의 수치,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항상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과 규모를 파악해 어떤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우리가 어떤 가격을 지불하고 매수와 매도를 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훈님? 이 기업의 그 능력? 뭐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지 얘가 뭐,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가늠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뭐, 완벽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찬희님은 청각만 가능하신 것 같아서 따로 질문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기업이 보유한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래요. 유형 자산이라는 건 당연히 설비, 투자, 공장, 기계, 뭐 사무실, 뭐 금융자산, 뭐 단기 금융자산, 뭐 현금성 자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 무형 자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영업권 혹은 IP, 지적재산권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려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자산을 통해서만 이 자산을 활용하고 회전해야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어떤 가격을 지불하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야기는 왜 갑자기 튀어나온 거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아니면 뭐 심지어 어떤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한 개 기업과 혹은 뭐 지주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0.4 미만이면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 즉,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기업의, 어떻게 보면, 현재 가치라고 봐야겠죠. 미래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기업의 현재 가치를 파악하려는 접근 시도에는 자산의 가치와 이익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해야 된다라는 기준점을 사람들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 혹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콜을 준다는 겁니다. 금융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런 접근 방식 자체를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 기업은 보유 자산인 운전자본. 자, 운전자본이라는 건 단기간에 돈을 돌려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무실에 월세를 내고 또 특정 업무에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해고하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설비, 기계, 공장, 창고, 이와 같은 유형 자산을 활용해서 이런 원재료를 구입하고 노동력을 투입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 생산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매하는 활동을 영위하는 거예요. 기업은 이런 활동을 해요. 갖고 있는 자산, 사람, 돈, 뭐 부동산, 원재료를 활용하고
사람을 막 투입해가지고 생산해 또 팔아와. 이게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 활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가 보유한 사옥으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늘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서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 어떤 지적재산권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할까요? 자, 반대의 경우, 마트 사업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이마트, 유통, 백화점, 뭐 심지어 요즘 홈쇼핑, 이커머스까지 다 유통이죠. 이 유통산업에서는 사람이 곧 비용이에요. 그리고 유통산업에서는 어느 지점에, 어느 위치에, 어느 부동산을 얼마에 사서 어떤 규모로 지어야 하는지가 사업의 핵심입니다. 즉,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단순 노동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을 저가에 써야만 유통기업은 생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어떤 기업은 자산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뽑아내는 기업인지를 파악할 때 이 재무적 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 분석에서 사업적 분석은 모든 나머지 증권 분석의 접근 방식을 압도한다. 즉, 재무 분석이든 시장 기술적 분석이든 인적 정량적 분석이든 밸류에이션이든 사업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업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업을 이해 못했다면 아예 주식을 사지 말아야겠죠. 사업을 이해했으니까 이 재무제표에서 드러나는 수치들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것인지, 혹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지, 만약에 늘어난다면 우리가 이미 1차로 파악한 사업적 분석에서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이 3단계는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보고 매력적으로 판단한 이 기업이 진짜 실제로도 매력적인가를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자는 두 가지 기초 근거를 고려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수동적인 태도로 기업의 경영과 사업에 동참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답니다. 자, 왜 주식 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과 사업에 동참할 것인지 판단을 하라고 말했을까요, 재현님? 이게 뭔 소릴까요?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흠. 그만큼 이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강의 아주 잘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유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부분을 소유한다라는 아주 지루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업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모든 기업은 내부 주주와 외부 주주가 갈립니다. 네. 자, 내부 주주란 누구냐? 창업자와 창업자의 파트너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업 공개, IPO, 혹은 자본시장에서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을 팔거나 혹은 추가로 주식을 풀어놓으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시장에서 유통시켜 버립니다. 그걸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는데 발행 시장이 아니라 유통 시장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주식 투자자는 기업의 경영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외부 투자자가 내부 투자자의 지분만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 회사는
더 이상 내부 주주들의 회사가 아닌 것이 돼요. 즉, 경영진과 사주의 어, 통제력, 혹은 장악력, 혹은 영향력, 이런 것들의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처음부터 뼈 빠지게 내가 키워놓은 내 회사인 이 사주와 내부 주주들은 절대로 외부 주주들에게 권한이나 통제권 혹은 영향력을 주는 것을 극히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내부 주주들이 혹은 사주가 이 기업은 내 거야라는 책임의식이라는 가면 뒤에 그러니까 소유의식이 동반되는 일종의 현상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열심히 키워놓은 이 기업 돈 좀 얼마 땡기려고 자본시장에 주식은 풀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보유 비중의 주식이 많든 적든 저 사람들에게 절대 내 회사를 뺏길 수 없어.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은 사주의 지분이 낮을 경우 법인의 돈을 활용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혹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우호 지분을 늘리거나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자금을 융통하거나 혹은 부동산을 팔아서 계속해서 최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지분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최대 주주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threshold, 한계점은 50%까지예요. 51%가 넘어가면 나머지 49%는 배임 횡령으로밖에 못 엮습니다. 투표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주식 투자자, 심지어 기관 투자자마저도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을 실제로 창업해서 성장시키고 끌어올리고 토대를 만들지 않고 자본을 통해서만 사업에 참여한 어떤 일종의 뭐 어드밴티지죠. 어떻게 보면 치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관점 때문에 기업의 수동적인 태도로밖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돈은 투자하지만 내가 맡긴 이 돈을 경영진과 기업이 알아서 지멋대로 사업을 하고 자기 멋대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자기 멋대로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혼자 알아서 잘하고 잘해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사지 않고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망하든 상장 폐지가 되든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이 사업의 매력성을 이해하고 좋은 기업, 이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해야 돼요. 자, 이 좋은 기업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좋은 기업인지 이제쯤이라면 잘 심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자꾸 서구 시장과 자본 시장에서 이 좋은 기업이라는 것의 정의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느냐? 자, 질문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잘 올라가면 기업의 사주가 부도덕해도 나는 이 주식을 살 수 있다. 주가만 잘 올라가면, 뭐 사주가 조금 뭐 법인 돈 좀 조금 빼가지고 뭐, 에? 법카 좀 쓰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누구죠? 기사도 내 기사 하나 쓰고 와이프 기사도 하나 쓰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가사 도우미 월급도 그냥 저기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냥 우리 회사에서 고용된 직원으로 월급이 나가게, 그런 방식으로. 어차피 이거 내 회사고 내가 다 키워놓은 회사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항상 좋은 기업이라는 거 안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삽입하는 이유는 분리의식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가장 비싼 가격으로 자본시장에서 돈을 주식과 맛 바꿔갔으면서 뭐 간단히 말해서 기업 공개를 할 때 제가 초저가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싼 가격이에요. 제가 회사를 만들면서 태웠던 지분의 가치보다 80% 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주는 없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가장 비싸게 수수료 다 떼고 시가총액 얼마까지 내가 이만큼 자본시장에서 캐시아웃을 하겠습니다. 라고 증권사 임원들과 미팅을 하겠죠. 이미 돈은 시장에 저금통에서 꿀 빨듯이 다 뽑아가 놓고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내 회사의 주식을 사든지 말든지 뭐 계속 유통만 되고 있는 주식이고 유상증자를 하거나 새로운 자본이 법인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건 어차피 그 플로팅 스톡이라고 해서 떠돌아다니는 유통 주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끔 사주들은 법인 계좌에 있는 돈과 본인 개인 계좌에 있는 돈은 동일한 소유자가 보유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이런 기업에 돈을 맡기는 멍청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비상장 회사라면 우리는 생각을 상당히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물어봐도 누가 그런데 돈을 맡기겠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룰이 항상 예외가 되고 사람들이 돈다발을 막 던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들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이죠. 그래서 사업의 매력성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진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나? 내가 아무런 감시도 하지 않아도 이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깊이 사고할 줄 알았던 투자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얘기도 있습니다. 버핏 영감이 나와서 했던 얘기죠. 내가 보유한 기업은 바보 멍청이가 최고 경영자로 들어와서도 알아서 굴러갈 수 있는 사업체로 판단이 든다면 그 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이다. 투자하기 가장 좋은 사업이다. 누가 와도 운영할 수 있고 바보가 와도 운영할 수 있고 이 사업은 망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기업 자체가 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회사를 휘저으면서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켰고 자신과 법인 인격체의 소유권을 혼동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분식, 회계, 횡령, 배임,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뇌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제이슨님 혹은 모이라님은 오너 리스크를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혹은 오너 리스크가 이 오너 리스크에는 상속 리스크라는 걸 막 삽입하시더라고요. 이 상속세와 관련된 상속 리스크를 어떻게, 뭐 영어 표현이지만, 해칭하시나요? 피해가시나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오너가 감옥에 가도 잘 돌아가는 기업,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는 예외죠.
이게 사실 너무 많아서 뭐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아무튼 이런 대기업도 잘 돌아가는 기업이라면 투자를 해야 할까요? 오너 리스크라는 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요? 대부분 이런 형태의 질문들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영님. 네? 오너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너 리스크가 뭘까요? 어, 뭐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돈을 내 돈인 것 마냥 뭐 그렇게 이제 쓰는 약간 그런 부도덕한 면이 보이는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주식시장에서 그 투자자들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기업이 아직 가업승계를 끝내지 못했고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서 주가를 계속 꾹꾹 눌러놓고 있다라는 음모 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근데 실제로 듣다 보면은 그럴듯해서 아, 이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오너 리스크, 그럼 그것도 오너 리스크인가요, 그러면? 기업의 오너 리스크겠죠? 그죠? 네, 어떻게 보면은 오노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눌려 있다면은 뭐 리스크라고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사람들이 음모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오너 리스크를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자, 일단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순간 기업의 사주는 바로 깜빵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단일 주주나 일부 개인들 혹은 특정 세력들이 주가를 크게 움직이거나 혹은 계속 눌러놓거나 혹은 계속 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할 때 누군가가 현재 이 기업은 너무 매력적인데 기업의 주가가 바닥에 계속 시궁창처럼 처박혀 있는 이유는 기업 오너가 보유 지분의 가치가 증가하면 상속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업 승계와 상속을 하기 위해 주식을 계속 꾹꾹 밟아놓고 있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까 재훈님이 말씀하신 단어 그대로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50%만 진실이 들어가 있는 거짓말이 원래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그게 불신이라는 건데, 불신은 소문을 타고 엄청나게 빠르게 퍼집니다. 하지만 진리와 팩트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걸 실시하는 순간 바로, 아니, 내가 수조 원이 있고 수천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 가서 재판하고, 국세청에 뭐 세무조사 받고, 하고 싶을까요, 그거? 안 그래도 피곤한데? 돈도 많은데. 네, 그거는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그건 오너 리스크에서 배제해야 돼요. 지금 왜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 즉 영업이익의 지속 가능성, 순이익, 매출 성장률, 사업의 경쟁적 우위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몰랐다면 이 내용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면 전 설명을 안 해줘요. 왜냐면 사업적 분석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데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부도덕한 사업가는 뛰어난 사업 수완이 없는 걸까요? 뛰어난 사업 수완이 있어야 기업의 가치를 늘리고 말 안 듣는 임원들 두들겨 패서 막 자르고 저기 막 인원 감축시키고 막 정리해고하고 경쟁자랑 막 싸워가지고 막 소송하고 뭐
간단히 말해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다양한 전투와 충돌과 대립을 해야 하는 게 뛰어난 사업가 아닌가요? 아주 그 전술과 계략에 능한 그런 사업가들이 생존해서 기업을 오래 유지하고 크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선택해 보자고요. 도덕적이지만 무능력한 사주. 비도덕적이지만 사업적 수완이 뛰어난 사주. 뭐 CEO나 뭐 최고 경영자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자, 1번과 2번입니다. 골라보시죠. 뭘 고르시겠어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입니다. 어려우신가요? 차례님은? 이동 중이라. 2번 고르시겠어요? 자, 도덕적이지만 무능력한 사주보다는 비도덕적이지만 사업적 수완이 뛰어난 사주. 이걸 여러분들이 고르셨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은 투자자로서의 시각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던 간에 주식 투자자로서, 즉, 우리는 불로소득, 간단히 말해서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간단히 말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고 몸이 덜 피곤해야 되는, 덜 피곤한 강점 혹은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 당연히 투자자로서도 약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자본주의 시대라지만 일도 안 하는데 돈이 막 뻥뻥뻥 불어나는데 노동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주식 투자자로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뭘까? 라고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투자한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그리고 회계의 불투명한 리스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직원이 횡령을 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건은 참 경이로웠죠. 아까 말했던 뭐 돈을 좀 뽑아가지고 와이프 기사 쓸 때 내 기사 좀 쓰고 뭐 가사 도우미 좀 쓰고 어떻게 보면 횡령이죠. 자, 배임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몰래 중국에 팔아서 넘기려고 한대요. 아니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을 막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서 곧 있으면 주가가 폭락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미리 갖고 있는 주식을 막 갖다 팔아버립니다. 저 질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이런 다양한 일련의 사건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시영님,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피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런 엄청난 리스크, 갑자기 거래 중지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보수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는 형민님한테 너무 보수적인 투자에 대한 지식에 집중, 물론 그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어제는 아직 사업적 2단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만약에 형민님이 참석을 하셨다면 보수적인 투자에 대한 집중과 설명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수동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그 이유예요. 왜냐? 어느 날 갑자기 원금이 다 날아갑니다. 아니면 갑자기
한 달 만에 주가가 막 7, 80%씩 빠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횡령했다 그러고 막 뉴스 나와서 너네 그 공시 뭐 불성실하다. 빨리 답변해라. 하루 안에 답변해라. 이 소문 사실이냐? 뭐 한국거래소랑 금감원이 가만두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매력성을 사업적 분석을 통해서 이해했는데 이 좋은 기업이라는 것, 즉 투자자로서 이 기업을 믿고 따라가고 동행하고 내 돈을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네가 돈나무처럼 알아서 무럭무럭 자라다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좋은 기업이라 판단 가능한 여부. 두 번째, 만약에 재훈님의 말씀, 첫 번째 일단은 재훈님의 답변은 틀렸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어,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이거예요. 그래, 그런 기업들을 골라내거나 불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뭐 제이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 자체를 그만두라고 했으니 나는 그냥 내가 이 기업에 지불하는 가격 안에 이 모든 일련의 사건과 이벤트와 이 법률적 회계의 불투명함 뭐 이 모든 리스크들이 내포되어 있겠다고 생각하겠다. 어차피 싸게 샀으니까 빚이 떡이고 잘못되면 그냥 싸게 샀으니까 좀 떨어지더라도 충격은 덜 할 거고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손절하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겠다. 즉 기업이 처한 상태를 파악해서 저가 매수로 승부를 보겠다. 자, 이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딱 한 가지. 이 전체적인 방식을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아주 원초적이고 심플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다변화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 그런데 이 다변화라는 건 포트폴리오의 무슨 변동성을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이런 투자자로서 불로소득을 얻고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아도 좋은 기업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대신 미래에 불특정한 사건들과 다양한 리스크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그로 인해 투자 원금이 훼손되거나 100% 날아가는 상황이 공존한다면 우리가 가장 적게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심플하고 원론적인 방법은 당연히 다변화, diversification.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의 어, 2%, 즉 내 투자금이 100이라면 난 50개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한 기업당 전체 투자금의 비중이 2%밖에 안 되는데 이 기업 하나가 아니, 혹은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내가 보유한 기업의 10개가 뭐 배임, 뭐 횡령, 뭐 내부자 거래, 뭐 검찰 조사, 뭐 기타 등등으로 10개가 거래 정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원금의 타격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만약 그 원금이 전부 날아가더라. 자,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의 안전성을 꾀하면서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이 다변화예요. 근데 이 다변화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diversification이라는 게 있고, 피터 런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diversification. 즉, 백화점 마냥 그러니까 백화점은 사실 좋은 물건들만 있으니까 말하기가 좀 그렇고, 잡화점 마냥 쓸데없는 싸구려 이상한 이류 삼류 물건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계속 쟁여놓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diversification, 즉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판단하지 못했더라도
물론 좋은 기업을 판단하는 가능 여부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그 기준점을 잡아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깜빡하고 스킵하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가장 원초적으로 이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게 diversification이고, 이 diversification을 할 때 저가, 염가, 좋은 기업만 골라서 쑤셔 넣어 놓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배웠던 것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diversification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쯤에서 마무리될 것 같네요. 재무제표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답니다. 여러분.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즉, 니네 돈을 어떻게 벌었어? 돈을 어디다 썼어? 그리고 어떤 거에 많이 썼어? 그리고 왜 썼어?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야? 혹은 진짜로 이 매출과 뭐 기타 뭐 외화 뭐 환손실 뭐 이자 손실 확실한 건가? 라는 이익과 비용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기업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자, 기업의 자산과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 자, 첫 번째입니다. 이번의 재무상태표는 이게 시한폭탄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간단히 말해서 곧 있으면 한 방에 터져서 이거는 좀 있으면 거래 정지당하겠네. 혹은 이거는 곧 있으면 파산하겠네. 이 폭탄적으로 터질 수 있는 디폴트, 파산 위기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가 재무제표가 이 재무상태표, 밸런스 쉿을 말해요. 자, 그러면 적자가 나거나 손실을 내거나 투자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혹은 5년 연속,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런 기업을 사시지 않겠지만 5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서 상장 폐지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세부 항목과 너희들이 돈을 잘 쓰고 있는지, 환관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원가 조절은 잘하고 있는지, 매출은 잘 늘어나고 있는지, 영업이익은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손익계산서예요. 즉, 우리가 기업의 내력도, 매력성을 판단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 손익계산서예요. 자, 손익계산서가 기업의 매력도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기업이 파산 가능한지 아니면 재무적으로 튼튼해서 앞으로도 잘 뻗어나갈 그런 나무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곳이라면 현금 흐름표는 뭘까요? 현금 흐름표는 이 첫 번째 맏형과 그리고 두 번째, 죄송합니다. 이 첫 번째 맏형과 두 번째 작은 형의 중간에 선 막내 같은 역할이에요. 자, 큰형이 이렇게 비용을 썼다고 말했어. 그리고 이 비용을 작은 형은 이렇게 인식했다고 말했어. 그러면 내가 큰형과 작은 형이 이야기했던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현금이 오고 갔는지를 대조해서 확인하자라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정확도와 정확성을 검증해주는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예요. 자, 3번은 검증. 자, 2번은 재정 위기와 파산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자, 1번은 세부 내역을 통해서 이 회사가 매력적이고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 가능하게 해주는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가 일반 투자자들이 해석하기에 난이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재무제표 중에서 중요도 면에서는 가장 덜 중요해요. 왜 덜 중요할까요? 재훈님, 왜 가장 덜 중요할까요? 오늘 저한테 1대1로 질문을 받으시느라 좀 지치실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다 도움이 됩니다, 재훈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음. 왜일까요? 왜 가장 덜 중요할까요? 현금 흐름표는 조작하기 전, 조작이 가능해서 그 음. 중요성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잘 모르겠네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도를 하신 거는 되게 좋은 거니까요. 이 피곤한 월요일에 참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 재무적 분석은 지금까지 재훈님과 다른 수강생들, 뭐 좀 찬이님하고 사실 마이크를 개방해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다음 기회가 있겠죠. 저희가 지금 제가 여러분의 뇌를 그러니까 좌뇌로 지금 몰아놓은 상황이에요. 이 여러분의 뇌는 지금 저와의 강의를 통해서 사업적 분석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 몰려있던 좌뇌를 우뇌로 끌고 오면서 자, 지금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가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즉 사업적 분석과 재무제표가 호환되는 이 유기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걸 한 번에 깨우치는 사람도 없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저기 네이버 카페든 어디든 아마추어 커뮤니티 다 가보셔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극소수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일 거예요. 네. 뭐 현금 흐름표가 왜 덜 중요한가요? 그러면 그거는 뭐 현금이 유출입이 됐고 유남보이 됐을 때 뭐 이거는 뺄 수 있는 항목이고 이거는 뭐 속일 수 없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제 책 1권에 투자자의 회의적 사고, 보수적인 태도, 그리고 끊임없는 의심과 검증. 뭐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거의 뭐 이제 수십 번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희가 강의를 꽤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같이 사업 보고서를 읽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거 이상하네, 변칙적이네. 이제 물론 이제 재무적 분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트레이닝을 지금부터 시켜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회의적 사고와 보수적인 태도, 이거는 아닐 거야. 이 재무제표 믿을 수 없어. 이 수치는 맞지 않는 거야. 이거는 뭔가 이상해. 혹은 이거는 일반적인 지출로 보기엔 너무 큰 지출이고 상식선을 넘어선 지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 게 좋아. 이런 다양한 의심과 검증과 회의적 사고를 탑재하면 우리가 골라내는 기업의 대부분은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가 대부분 매칭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성장률이 순이익이나 영업이익률과 거의 표준 편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 내외? 큰 차이가 안 나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이 사고를 탑재하고 있는 순간 현금 흐름표 검증할 필요 없고 손익계산서 검증할 필요 없고 재무상태표 검증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만 골라내는 사고방식이 머리에 박히는 겁니다. 왜냐? 이상하거나 변칙적이거나 쓸데없는 기업을 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1권에 이런 내용을 적어 놨더니 저에게 이런 피드백을 줬습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술술 잘 읽혀지더군요. 내용이 좋은데 그리 뭐 특별히 대단하거나 뛰어나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들이 저래요. 저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재훈님도 찬희님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힘들어 죽겠는데 쉬지도 못하고 월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지금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이동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학습하고 있는 그것도 장장 6개월이나 8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강사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주식시장에 산더미처럼 있다고 하면 재원님하고 차니님이 투자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뭐 비효율적이나 뭐 저가매수, 염가매수 이거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면 이게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질문을 자꾸 던지면 저는 설명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1권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달과 두 달의 성의와 열정을 갖고 기본을 갖춰 왔기 때문에 투자자 회의적 사고, 보는 걸 그대로 믿지 마세요. 사업적 보고서를 100% 믿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모든 재무제표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태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아마 지루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웬 뜬구름 잡는 소리? 모든 사람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뒤에 심화 버전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마음도 없거나 아니면 이해할 지능이 너무 좋아서,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헛똑똑인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에서 발생되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흐름과 비슷하다고 치자고요. 이건 뭘까요? 감가상각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혹은 영업 외 비용 혹은 영업 외 이익 이런 기타 짜잘한 조작과 조절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주 심플한 원리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세금을 내고 이익을 냈으니까 배당금 빼주고 나면 이익을 유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이 유보되는 속도가 영업이익과 순이익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실제로 돈을 남겼고 그 돈이 기업에 쌓여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재원님 아닌가요, 이게? 이 되게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종목 분석을 보시면 뭐 자본 성장률이네 뭐 이게 나오는 이유가 그걸 다 꼼꼼하게 검증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걸 조작을 하고 있나, 이걸 믿을 수 있는 재무제표인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다는데 실제로 돈은 남기고 있는 건가, 일회성인가, 장기적인가, 지속적인 건가, 현금 흐름표에 빵꾸는 없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로 기업을 골라왔기 때문에 재무제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아서 이게 좋은 기업인지 아닌 기업인지 뜯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좋은 기업을 갖고 왔다고요. 왜냐? 1차로 사업 보고서를 읽고 사업적 분석을 끝냈을 때 사업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인적인 분석이랑 기본적인 분석을 끝냈다고. 연구개발비가 잘 되고 있고, 이 회사 성장할 것 같고. 아니, 틀이 제대로 갖춰 있는 회사에 어떻게 현금 흐름이 이익과 맞는지를 대조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습니까? 물론 존재해요. 10개 중에 2개?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표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던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기업의 재무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회계장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회계 정책과 항목을 인식하는 시점을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당하는 현실이에요. 따라서 현금 흐름표를 열심히 분석한다고 회계장부에서 발생하는 원초적인 불투명함을 사전에 제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앞으로 손익계산서를 검수하는 보조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아예 안 맞으면 투자를 배제하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기업은 도덕적이고 사업 수완도 좋아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사업 수완이 좋은 기업에
회계장부는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회계장부여야겠죠. 그게 재무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어요. 항상 사업 분석을 통해서 나온 정성적인 데이터를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수치와 둘 다 비등비등한 수준의 좋은 질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재무적 측면을 통해서 기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업 보고서에도 다양한 결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재무제표와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는 부풀려질 수 있고 모든 재무제표는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회계적 불확실성, 불투명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인가? 이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고 계셔야 돼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끊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길어지면 여러분들 아마 머리가 오늘 터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뒤에 가면 더 이런 거 나옵니다. 원가와 판관비가 매년 매출 대비 고정된 비율로 장기간 유지,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의 머리가 조금 프레시한 일요일 저녁에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재훈님 질문 없으세요? 일단은 다시 여러 번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과부하가 좀 오셨군요. 샤네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요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강의 마무리할게요. 이 재무적 분석 부분이 조금 더 딱딱하고 조금 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적 분석은 조금 날카로운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날카로운 구석과 딱딱한 그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와 깨알 지식을 조금 섞어서 좀 재밌게 말랑말랑하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저도 잘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 여러분도 이제 증권 분석의 3단계로 넘어가는 이 재무적 분석과 밸류에이션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 부분을 통달해야만 제가 만든 이 기계적인 엑셀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저희가 회계장부를 좀 많이 보게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를 내서 제가 엑셀 전달해 드리고 난 후부터는 혼자서 재무제표를 좀 가지고 노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이 없다고 하시니까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